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의 목표별 교수 이론까지가 학생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을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켈러의 악스 이론부터는 수업을 조직할 때 내용을 어떻게 조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학업 성취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냐라는 것들을 자각하게 됩니다. 켈러의 악스 이론의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교사 입장에서는 교과서에 주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실 때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켈러의 악스 이론은 교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자율권이 별로 안 주어지지 않습니까? 교과서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서 좀 교과서 집필진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켈러의 악스 이론이 개인 특성과 환경이 이 노력 수행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바로 개인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요소입니다. 이것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악스 하면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논술에서 낸다면 이 내용을 낼까요? 이걸 내진 않을 거라고요. 교사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주의를 끌 거냐, 어떻게 관련성을 낼 거냐, 어떻게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어떻게 만족감을 줄 수 있게 만들 거냐라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물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개별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주의하면 내 어릴 때 배웠던 학습 경험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주의를 끌었지 했던 것들을 연상해서 기억해낼 수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죠. 제가 악스 이론 얘기할 때는 항상 고무동력기 사례를 얘기를 해요. 한 4학년, 5학년 정도 미술 공작 수업에 고무동력기를 만드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나해요. 평소에 공부 정말 안 하던 애들도 고무동력기 사와가지고 아침부터 막 난리가 납니다. 이걸 뜯어서 내가 만들고 있어야 돼? 수업 시간에 만들어야 돼? 하면서 막 고민을 하거든요. 왜? 고무동력기는 일단 관련성이 높아요. 왜 높냐? 만들어갖고 내가 날리면서 놀면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 장난감이야. 그 다음에 고무동력기라는 게 다 분해가 돼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조립하는 방법이 다 매뉴얼로 나와 있고 순서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뉴얼을 딱 보면 이거 따라서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신감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그 매뉴얼 따라서 만들어갖고 이걸 제대로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만족감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내가 고무동력기를 만들었고 이거 날리면 날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 고무동력기 자체가 반짝반짝 하는 거죠. 주의를 엄청 집중시켜서 흥미를 이끌고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것 때문에 주의를 끌죠. 바로 관심을 엄청나게 끕니다. 그래서 주의의 전략으로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많이 써야 되는 거는 관심 끌고 이거 만들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라는 호기심을 자극을 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학생들은 항상 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편일률적인 생각이다 라고 단순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부가 설명을 함으로써 다양성을 부과하는 전략을 쓰시면 되죠. 관련성에 있어서는 장난감이다. 이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밀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무동력기라는 것들은 목표 지향성이 뚜렷하잖아요. 이거 만들어서 날려야겠다. 날리고 놀아야겠다라는 목표 지향성이 뚜렷하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와 동기가 부합을 하잖아요. 내가 이걸 만들어서 날리면 재밌으니 내가 이걸 꼭 완료해서 만들어서 제대로 고무동력기 만들어야겠다라는
필요 동기가 부합을 한다라는 거죠. 자신감에 있어서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학습의 필요 조건으로서 매뉴얼이 제시가 되면 따라서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갖고 성공의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해보면 다 만들 수 있어. 그 매뉴얼 보면 이렇게 순서 이렇게 따라서 있지 않니?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단다라고 얘기하면 자신감을 줄 수가 있죠. 개인적인 통제감을 증대를 시켜주는 거죠. 네가 골랐다. 만족감을 주는 거는 만들어서 비행기를 날리니까 날아가요. 오, 잘했네. 거봐, 다 할 수 있잖아. 만족감. 누구 도움 안 받고 네가 혼자 한 거지? 긍정적인 결과. 공정함. 누구나가 다 각자 자기 고무동기에 만들었잖아. 공정성 강조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를 하면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생님들이 쓰셔야 되는 전략이에요. 특히 주의, 관련성, 자신감의 경우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예요. 유발. 그 다음에 만족감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했더니 성공을 했고 정말 좋았어. 이 경험이 좋았어. 앞으로 또 해야지. 라는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림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학생들이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수행하고 결과물들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과정이죠. 이때 동기가 어떻게 작용되느냐? 주의, 관련성, 자신감의 부분은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겁니다.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동기가 되거나 기대를 갖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노력을 하게 되는 기반이 돼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에 가서 보면 개인이 그걸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 결국은 결과물로서 고무동력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진 고무동력기와 타인이 만들어진 고무동력기를 학생들이 비교해서 봐요. 내게 더 좋아. 아니야. 얘가 더 잘 만들었어. 어디? 모양은 그렇지만 날려봤을 때 누가 더 잘 나는지 볼까? 하고 날려봐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모양은 좀 덜 예쁘지만 내게 훨씬 잘 날라. 쟤는 못 나르잖아? 모양만 예뻤지? 이런 거. 공정성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공정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만족감이 유지가 된다는 거지.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개인 특성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 이거죠. 교사 입장에서는 환경 설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기를 설계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고무동력기 같은 학습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요 표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교사로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을 하고 학습 동기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쓰라는 게 2015년 정시에 이미 나왔었어요. 대안, 방안을 쓰라는 게.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릴의 내용요소 제시로는 이미 그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내용과 수행 매트릭스를 구성을 한다라는 근데 매트릭스라는 게 이런 표 만드는 거잖아요. 표가 바로 매트릭스 아닙니까? 보면 학생들에게 우리가 교사로서 가르쳐야 될 내용물이 뭐냐? 사실, 개념, 절차, 원리를 주로 가르쳐요. 교과서 내용에 보면 사실을 가르치거나 개념을 가르치거나 절차를 가르치거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원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에 있어서는 기억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1392년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요. 개념을 기억하고 활용하고 발견하고 절차를 기억하고 활용하고 발견하고 원리를 기억하고 활용하고 발견하는 거죠. 포유류의 개념을 활용해서 고래가
포유림을 밝혀내는 것. 뜀틀 뛰는 것들을 선생님이 시범 보이는 걸 보고 그거를 응용해서 더 높은 수준의 뜀틀을 뛰어넘는 것. 절차를 활용하는 거고요. 뉴턴의 물질 운동의 법칙이 F는 ma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원리를 기억하는 거죠. 파리에 에펠탑이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했던 거를 여기다가 발을정자로 표기를 하면 어느 쪽에 치중하고 있고 어느 쪽이 누락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여기다 표기를 이렇게 발을정자로 다 세보면 어느 하나로 다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은 기억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지,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지, 원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단순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선생님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수행 내용 매트릭스를 실제 적용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내가 가르칠 내용을 여기다 범주화해서 클래시파이를 분류를 해보면 내가 어느 쪽이 부족하구나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딱 확장을 하면 제시되는 내용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학의 법칙, 원리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냐, 아니면 하나의 특별한 사례냐. 예를 들자면 파리의 에펠탑은 하나의 사례죠. 하지만 탑 하면 일반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시 방법 안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질문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요게 요 맥락을 따라서 하는 게 강의법이에요. 설명, 법칙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의법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문답법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문답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자, 뉴턴의 물질운동의 법칙 아는 사람 그 공식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자동차의 뉴턴의 물질운동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볼 사람 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문답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눠서 본 거를, 그래서 일반성이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를 법칙을 설명한다고 얘기를 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를 사례를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성이 있는 내용을 묻는 거는 법칙을 묻는 거기 때문에 회상을 시키는 거고, 이미 이전에 배웠겠죠. 일반성 있는 내용을 갑자기 없던 내용을 만들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전 수업에서 들었겠죠. 뉴턴의 물질운동 법칙 기억하는 사람 하면 이전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의 경우는 연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는 거죠. 자, 자동차가의 뉴턴의 물질운동 법칙이 적용하는 원리 설명해 볼 사람 하는 것들은 바로 연습이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법칙과 사례는 강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법칙과 2차 자료 제시형으로 가서 보면 법칙과 사례를 설명하는 것들은 강의법에 의해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가 되는 거고, 회상과 연습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주로 문답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유형이죠. 그래서 강의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단다. 배경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당시 병이 돌아서 뉴턴이 고향에서 들어가서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 원리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다. 수학식을 써갖고 표기를 하면 훨씬 더 쉽잖아요. 표현법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수학습과의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하겠죠.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선수학습 3기를 하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외우는 법을 가르쳐줘요. F는 MA 와 같은 걸로 암기법을 설명하는 게 전형적인 강의법에서 쓰는 방식이고,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일단 뉴턴의 물질운동 법칙을 먼저 하나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적용되었을 때 사례를 설명하는 형태로 강의법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2차 자료 제시형, 법칙과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선생님이 하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회상과 연습에 가면 문답법이죠. 그러면 맥락과 도움과 표현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강의법이든 문답법이든. 뉴턴의 물질운동 법칙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상황 설명은 다 해줘야 돼요. 강의 형태로. 도움도 다 줘야 돼요. 그 다음에 F는 MA라는 수식을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 문답에서 달라지는 점은 주로 물은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사 입장에서 하는 거는. 강의에서 하는 것들은 선수학습 상기하고 외우는 것들을 촉진시켰다면, 질문에서 하는 것들은 그래 잘했어, 그래 잘했어 와 같은 피드백이라는 거죠. 그 피드백하는 방식의 유형을 보면 첫 번째가 그래 맞았어, 정답이야 라고 정답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피드백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거 F는으로 시작하는데 하고 힌트를 주는 거, 이게 바로 도움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하게 하는 거죠. 맞아, 그거는 이 개념을 사용해봐 라고 도움을 주는 거, 이게 바로 피드백이죠. 그래서 피드백은 잘했어만이 피드백이 아니라 그거는 맞아, 뉴로 시작하는 사람이 했지, 니은으로 시작하는데 하고 힌트를 주는 것이 연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도움이라는 거죠. 피드백. 그래서 이런 형태의 도움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메릴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요거는 당장 활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자기 수업을 분석하는데도 당장 활용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물어볼 것 같고,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메릴의 내용요소 제시는 사실, 개념, 절차, 원리라는 내용 요소를 수행에 있어서는 기억하고, 더 높은 단계의 고등정신으로서 활용하고, 더 높은 단계의 고등정신으로서 발견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분류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메릴의 내용요소 제시 이론입니다. 교사 입장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수행이 결합된 내용들이 고르게 반영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라가 의미하는 바죠. 요거는 부차적으로 읽어만 두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고르스의 정교화 교수 이론, 라이고르스의 교수 이론은 미시적 주지 전략과 거시적 주지 전략으로 나뉘는데요. 이미 우리가 얘기했던 관리 전략은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 블룸의 완전학습처럼 수업 시간을 어떻게 1시간을 관리를 할 거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달 전략에서는 오스벨의 유의학습법, 간의 목표 교수 이론처럼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게 효율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겠냐라는 걸 다뤘다면, 라이고르스의 교수 이론은 주로 조직 전략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내용 구성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게 좋겠냐 이거죠. 미적분을 가는이라는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부터 출발해서 수 개념이 뭔지, 사칙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함수라는 것이 의미가 뭔지, 연속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게 미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야지, 미적을 바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시전략, 미시전략처럼 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서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조직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 바로 수라는 개념, 인수분해라는 개념, 함수라는 하나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교사가. 그러면 먼저 수를 제시를 하고, 1과 2는 수다라는 수를 제시를 하고, 다양한 수의 유형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래 잘했어요 와 같은 칭찬을 하고 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개념을 학습을 시키더라. 하나의 개념을 학습하는 거니 것이니 미시적인 관점이다. 다른 개념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수 이외에 인수분해, 함수, 연속, 미적까지의 전체 위계상의 단계로 나가는 것들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큰 개념 하에서 수학이라는 전체 개념 하에서의 이런 위계를 다 나타낸 거잖아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위계를 나타낸 거라는 거죠. 당연히 위계에서 가장 정수이자 가장 쉬운 개념부터 가르칠 수밖에 없으니 수라는 개념부터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바람직하게 순서를 정해서 위계에 따라 가르치지 않으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게 라이고르스의 정교학 기술이죠. 수를 모르는 애한테 미적을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딱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거시적인 조직 전략으로 해서 정교학 교수 이론입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전략에서의 개념 제시 후 비교 연습 및 피드백을 하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읽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시를 할 때는, 개념을 제시할 때는 전형적인 사례, 다양한 사례,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를 해라. 결정적인 특성을 제시를 해라. 구체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사례와 대응하는 비사례를 비교해라. 포유류 얘기하면서 전형적인 사례를 인간, 사자로 들고 전형적인 비사례로서 물고기, 상어를 들고 내지는 개구리를 들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개념 특성 이해하고 사례에 대응적인 비사례를 비교를 하죠. 고래는 물에 살지만 그게 왜 포유류인지. 그래서 피부를 가졌다, 털을 가졌다고 해서 포유류가 아니고 오히려 젖먹이를 통해서 새끼를 키우고 알을 낳지 않는 것이 낳지 않고 새끼를 직접 낳는 것이 포유류의 특성이다라는 것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스무고개를 내가지고 동물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해서 연습시키는 게 바로 연습이죠. 새로운 사태 적응 기회, 사례와 비사례를 구별할 수 있는 기회죠. 둘 중에 포유류인 거는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죠. 짱뚱어, 뭐 해가지고 계속 내는 거죠. 사례, 비사례 특성을 비교하는 거. 이런 겁니다. 고래와 상어가 다른 점을 한번 말해볼까? 라고 하는 게 연습시키는 거죠. 피드백은 맞는 거에 대해서 잘했어요. 칭찬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라고 교정해주고 하는 것들이 전형적인 모습의 미시적인 전략에서 제시, 연습, 피드백이고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다 경험했던 바잖아요. 제시할 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왔고 그걸 연상해 보면 이 개념학습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왔다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제시에 필요한 전략을 3가지 드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과거에 옛날 선생님들이 어떤 행동을 했나를 유추해 보면 쓸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를 했다. 전형적인 사례와 비사례를 제시를 했다. 이들 간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다. 라는 것들이 흔하게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 연습, 피드백을 느끼시면 돼요. 맞아. 옛날 선생님이 이런 행위를 했었지. 맞아. 이런 행위를 했었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거시적인 전략으로서 정교화 교수 이론인데요. 이 정교화라는 개념이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교육과정에서도 정교화라는 개념이 쓰여요. 계열성을 갖추는 거, 계열화, 정교화. 이게 다 위계를 갖추는 거고 균형을 갖추는 거. 이게 다 쓰입니다. 자, 라이고르스가 정교화라는 개념을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체에서 상세 요소로 점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요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봤잖아요. 그래서 줌인 했다 그래요. 사진기에서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들어가는 거를 줌인이라고 하고 도로 쫙 빠지는 거를 줌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에서 상세 요소를 관찰한 이후에 전체 요소로 정리해서 나옵니다. 교육심리학 제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맨 처음에 결론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각 그 바르실 내용을 다 요약해 놨어요. 목차 위주로 해서. 그 내용이 마지막에 교육심리학 끝나고 나면 다 요약해가지고 쫙 나오고 거기서 전체 개념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전체에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줌아웃해서 요약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라이거스의 정교학수 이론이 그대로 반영된 슬라이드라고요. 성격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념들을 제시할 건지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거시적인 조질 전략이고요. 교수 내용의 선택, 계열화, 종합, 요약에 대한 방법들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올 게 아니라 정선 요종 비인학, 정선에 사는 요정의 이름이 비인학이라는 이름으로 외우자는 거죠. 요렇게만 정선에 사는 요정의 이름이 비인학이에요.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략을 쓴다라는 7가지 전략을 알면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브루너, 메릴, 오스벨의 이론을 통합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거의 내용 조직 이론은 다 지식의 구조, 메릴이 얘기한 내용 조직 이론, 내용 요소 이론, 그다음에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법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라이거스의 정교학수 이론입니다. 그래서 안 봐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 실현을 하면서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에서 조직 전략은 라이거스의 정교학수 이론을 따르고 있다라고 봐도 거의 안 틀려요. 거의 안 틀려요. 미시적인 거는 라이거스의 제시, 연습,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거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상태 하에서는 우리는 정선, 요종, 비인학의 각각이 무슨 개념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개념, 절차, 이론의 정교화 모델인데 개념, 자 보시면 사실, 개념, 절차, 원리가 누구한테 왔냐면 메릴의 내용요소 제시 이론에서 왔죠. 심화되는 단계로서 정교화된 계열이에요. 계열이라는 것들은 수에서부터 인수분해, 함수, 연속, 미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계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런 위계를 전달함에 있어서 보면 가장 단순한 수라는 개념을 먼저 제시를 하고 점차 복잡해지는 걸로 가서 궁극적으로 미적까지 올라가잖아요. 단순해서 복잡으로 제시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수라는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쉬운 개념은 미적보다는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를 먼저 가르쳐요. 수학을 가르칠 때는. 국어를 가르칠 때는 기억, 니은부터 가르치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절차를 가르칠 때는 정수에서 출발해서 상세화, 정교화해서 이전 내용과 연관해서 가르칩니다. 이 사례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초등학교에 자연 시간에 보면 광합성이라는 것들을 배웁니다. 어떻게 강낭콩을 심고 강낭콩이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줄기가 나고 나무 잎이 나고 꽃 핀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이걸 광합성이라고 한단다. 그 광합성은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담당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요. 이렇게 정수에서 이게 가장 정수죠. 상세와 정교화해서 중학교에 올라가면 꽃의 수분 원리를 배워요. 꽃의 수분 원리. 광합성에서 열매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꽃의 모양에 암술과 수술에서 꽃가루가 나와서 여기 들어가서 이게 딱 광합성의 원리에서 확장돼서 상세와 정교화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면 포도당 생성의 원리를 우리가 배웁니다. 뭐가 뭐로 바뀌고 뭐가 뭐로 바뀌어서 뭐가 되면서 포도당이 형성되고 이게 광합성이에요 라고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워요.
정수에서 출발해서 상세와 정교에서 이전 내용과 연관돼서 다 요약돼요. 이게 바로 계열화를 시키는 원리입니다. 단순해서 복잡으로, 정수에서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정교화. 계열화인데 그냥 계열화가 아니라 그냥 뭉뚱그리고 각각 떨어뜨린 게 아니라 다 이어지도록. 그래서 정교화된 계열화예요. 이어지도록 계열화를 시켰기 때문에. 선수학습 요소 계열화는 이 순서를 좌우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을 배울 때, 산수를 배울 때 수부터 배우고 점차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순서상 가장 정수이면서 가장 쉬운 개념부터 배우잖아요. 이게 바로 선수학 요소와 계열화시키는 거죠. 수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칙연산을 배우고, 사칙연산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대수를 배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전 학습과 연관지어서 다 학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수학습 요소와의 계열화예요. 이전 기간에 배웠던 내용과 연관지어서 배운다. 이게 선수학습 요소 계열화입니다. 요약자라는 것들은 하나의 그 학습을 하고 나면 종합적으로 요약하는 거죠. 라이고르스의 정교학습이란 한마디로 이겁니다 라고 요약하고 들어오는 거.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 끝나고 나면 자, 오늘 수업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볼까? 하면서 반장 오늘 배운 거 한번 얘기해 봐. 그러면 쫙쫙쫙 짧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약 과정이잖아요. 그게 바로 요약자입니다. 체계적인 정리와 복습을 시키는 거죠. 종합자는 주로 맨 처음에 숲을 설명할 때 이게 포유류와 어류를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건 전체 흐름을 다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종합자죠.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동식물을 분류하는 것들은 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들. 포유류와 어류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종합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습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를 써요. 예를 들자면 사칙연산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선행조직자로서 장난감 사오는 것들을 했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사칙연산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비유해서 봤을 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기존 지식과의 연결을 돕고 훨씬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포유류 하면 구체화돼서 이해되지 않는데 포유류의 대표로서 사자, 어류의 대표주자로서 고등어, 양서류의 대표주자로서 개구리를 놓고 그 특징을 비교하게 되면 바로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쉽게 만든 거죠. 인지전략 활성자는 잘 보시면 도표, 그림과 같은 다양한 유형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표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결론이라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이 심볼이 사용되어 있고 어느 분류의 하이라키상 어디에 속한다는 걸 여기 표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인지전략 활성자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항상 결론부터 얘기를 해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다 설명하고 있고 표, 그림, 위계도 다 나타내고 있고 교육학 안에 교육심리, 교수학습법, 교육행정, 교육과정 있듯이 그런 것들을 여기 위계까지 다 나타내면서 슬라이드가 구성되어 있다고요. 인지전략 활성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학습자 통제라는 것들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학습동기 부여 이론의 대시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해서 선생님이 취해야 될 전략은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거였잖아요. 바로 학습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면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학습자 통제입니다. 그래서 정선, 요정, 비인, 학이라는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로 제가 요 각각의 사례로서 제 수업에 쓰였던 내용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검증을 해봤어요. 제 슬라이드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수업 자료를 만드시면 바로 이 정선, 요정, 비인학에 따라서 한번 점검을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요소가 다 적재적소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교수 설계 6단계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유형을 선정하고, 구조를 전개하고, 정교화 수준을 할당하고, 보조 내용을 할당하고, 단원에 할당하고, 계열화하고, 미시적인 설계를 한다라는 정도만 읽어두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더 이거를 외우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교화 교수 이론을 배웠고요. 그거 외에 우리가 앞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그렇지만 이제 명칭을 묻는 문제들이 요 근래 나오다 보니 이제 누구의 무슨 이론을 외울 만한 내용, 알아둬야 될 내용으로 랜다의 순차식 발견식 수업이 있어요. 랜다의 순차식 발견식 수업의 개념은 이겁니다. 학생들의 인지 조작하는 것들의 내용들을 세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손가락을 움직인다 그러면 손가락 이 끝을 움직인다, 손가락 전체를 움직인다, 손목을 움직인다라는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손가락 끝을 움직이는 것까지 아주 세분된 개념으로 다 나누고 이것들을 연결해서 확장을 시켜가지고 점차 하나하나씩 학생들이 발견해 나가도록 만드는 게 랜다의 순차식 발견식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굽히는 것부터 출발해서 손가락 전체를 움직이는 거, 손목 움직이는 거, 팔 움직이는 걸로 점차 확장해 나가면 가장 최소 단위부터 하나하나 학생이 익혀나가는 거죠.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도록 하는 방식이 랜다의 순차식 발견식 교수법이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식에 있어서는 영상, 개념, 명제를 다루고 있고, 조작에 있어서는 운동조작, 인지적 조작이 있고, 능력과 인성적 함양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발견식 수업에서의 교수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조작, 순차적 과정, 발견식 과정에서 나눠서 보고 있는데, 기본 조작은 바로 손가락 움직인다, 규칙적이고 일정한 절차나 활동, 손가락 움직인다예요. 순차적 과정은 규칙적이고 일정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기본적인 조작이에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데서 손을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손의 운동으로 확장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확장된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손을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중에는 배구로 연결되는 거죠. 발견식 과정. 특수한 조작적 요구되는 인지적 조작 과정. 배구로 연결되는 거죠. 손가락 조작에서 팔의 운동, 그 다음에 배구, 경기까지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젠샤인의 수업 효율성 연구는 학생이 수업 내용, 공부 시간에 학업과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얘기를, 공부 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이 성취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연구를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의 효율적인 수업과 아닌 수업에 그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봤더니 수업자의 인적 특성, 인성적 특성을 봤더니 수업자라는 게 교사이지 않습니까? 교사의 특성을 봤더니 인성 특성, 학업 성취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를 가정을 하고 연구를 했더니 학습에 영향을 주는 교사의 인적 특성이 무언지를 밝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과정과 산출 연구를 한 거예요. 수업 행동, 이 과연 교사의 수업 행동이 영향을 주느냐 하고 검토를 해봤어요. 아니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수업 효율성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걸 검토했던 게 2단계 연구고요. 3단계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수업 성취가 달라지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 학생이 어떤 수업 내용을 받느냐, 그다음에 학생의 공부 시간이 기냐 짧으냐가 수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교사 요인보다 학생이 어떤 수업 내용을 들었느냐, 공부 시간이 얼마나 기냐. 결국 잘 보시면 캐로의 학교학습 모형을 검증한 거죠. 수업의 질을 높여서 내용을 잘 조직해서 전달함으로써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고 학습의 사용 시간을 극대화하면 수업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캐롤이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실증을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캐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효율화의 교수학습 원리는 그냥 읽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선생님들 입장에서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첫 번째가 수업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은 포유류와 어류의 개념을 익히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게 학생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재미를 주는지를 통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에 결손이 발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보충학습을 실시해서 발견과 처치를 하고요. 수업 내용 제시와 수업의 활동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제대로 익혔나 안 익혔나를 보기 위해서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형성평가의 바람직한 결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연습과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업의 원리다라는 정도만 이해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객관지 구성 이론, 교수 이론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즉 여태까지 계속 중심은 누구였냐? 교사 중심이었어요. 여태까지는 계속 교사 중심이었어요. 구성주의 교수 이론으로 넘어가면 교사 중심에서 이제 학생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우리가 객관주의 교수 이론과 구성주의 교수 이론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미 첫 시간에 이미 다 했죠. 차이를. 이런 구성주의 교수 이론은 그래서 객관주의와 달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진리만 유의미하고 중심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철학이 이렇게 조류가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딱 오게 되면 여기서 쫙 갈립니다. 개인주의, 그 다음에 저기 페미니즘, 뭐 장애인 차별운동 철폐, 소수민족 차별 철폐, 인종 차별 철폐, 성차별 철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걸로 쫙 흩어져갖고 하나의 조류를 잡을 수가 없게 바뀌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왜? 각각이 다 상대 진리니까 각각마다 주의가 다 있는 거예요. 각각마다. 페미니즘 따로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영향을 받아서 구성주의는 사람마다 다른 철학을 갖고 있고 사람마다 다른 관점을 갖고 있으니 그 사람의 고유의 관점을 인정을 하자라는 게 구성주의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는 있을 수 없고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서 각자의 진리가 있어서 상대 진리만이 존재를 한다고 봤기 때문에 보편 지식의 한계는 뚜렷하다는 거죠. 그건 절대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 다양한 진리들의 요소들이 있으니 현실에서 찾아야지 뭘 말도 안 되는 보편 진리를 찾냐 이거죠. 이게 구성주의 교수 이론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가장 큰 영향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현상화, 실존주의, 해석학 이런 데 다 영향을 줬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로 드는 거고요. 이런 구성주의 교수 이론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현상화, 실존주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즉 실존주의라고 하면 교사의 실존이 아니라 학생의 실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옮겨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성주의가 나오면서 자기네를 학생 중심이 되는 자기네를 구성주의라고 했고 그 이전의 교육 철학들을 그래서 이름 붙일 게 없다 보니까 객관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까지 그래서 구성주의 교수 이론 책이 나오기 이전의 책들은 객관주의라는 얘기를 아예 안 썼어요. 그냥 교수 이론, 교수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지 객관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안 썼어요. 하지만 구성주의가 나오면서 객관주의는 이런데 우리는 이렇다. 객관주의는 이런데 구성주의는 우리는 이렇다라고 용어를 명칭을 붙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철학을 비판한 거를 객관주의를 비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객관주의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으니까 기존의 교육 철학을 비판했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주의 안에는
피아제의 영향을 받아서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인지적 구성주의가 있고요. 비고치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적으로 우월한 존재인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운다. 반면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식이 구성되고 처한 문화에 따라서 교육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지식은 동떨어져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협상으로서 그 상황, 그 공간에서 바람직한 진리를 형성하는 거니까 상대 진리가 협상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 진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현실 적용을 통해서 타당성이 검증되어야지 그게 상대 진리로서 적용된다는 거죠. 학습은 그래서 사람마다 이전에 했던 경험들이 다 다르니 사람마다 추구하는 진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학습이라는 것들은 이전 선수학습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스키마를 인지적 도식을 만들어 나가고 형성해 나가는 게 학습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존의 교육은 교사가 절대 지식을 가르치면 그걸 천편일적으로 다 같이 암기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봤던 게 객관주의라면 구성주의는 교사가 전달을 했어도 사람마다 선수학습이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도 학생들은 각기 다르게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경험의 근간에서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자기의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학습자가 중요한 거죠. 교사가 뭘 전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학습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전달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전달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는 그건 네 잘못이고가 객관주의라면 구성주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가 아무리 100가지를 전달했어도 학생한테 하나도 전달이 안 됐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학습자 중심. 그래서 결국은 교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지식만 잔뜩 나열할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전달을 하고 그걸 학생들이 현실 상황에 맞부딪혀서 적용해 보면서 습득하는 지식이 산지식이라고 보는 거죠. H2O를 외우는 거는 죽은 지식이라는 거죠. 써먹을 데가 없어요. H2O는. H2O가 물이라는 거는 어디서 써먹어요? H2O 주세요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물 주세요지. 이런 지식은 의미 없는 죽은 지식이라는 거죠. 교사는 그래서 각 개별의 학생이 주어진 환경에 상호작용해서 배우는데 그걸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이자 촉진자이자 같이 배워나가는 동료학습자라고요. 모둠 활동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공유하는 얘기가 이 모둠 활동 결과를 보면서 선생님도 많이 배웠어요 라는 얘기를 공유하십니다. 동료학습자라서 그래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희한한 것들을 아이들이 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선생님 스스로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학습자이자 협동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가, 개념, 원리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가장 큰 틀을 교육 목표, 교육 과정, 교수학습법, 교육 평가, 교육 행정으로 놓고 구분해 보자고요. 요거를 해서 대입을 쫙쫙쫙 시켜놓고 끝내자고요. 목표에서 구성주의가 추구하는 바는 상대적 진리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진리를 전달받는 거죠. 교육 목표로. 반면
이게 구성주의예요. 객관주의는 절대 진리를 전달받는 게 교육 목표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환경을 구성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게 교육 과정이에요. 반면 체계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게 객관주의에서는 교육 과정이에요. 교수학습법에서는 협동학습을 통해서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게 교수학습법에서 중요한 요소였어요. 반면 객관주의 교수이론에서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what과 how에 대한 수업을 하는 거죠. 내용을 전달하는 게 what, how는 탐구 과정, 발견 과정을 거치는 게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는 게 how에 의한 수업이었던 거죠. 평가에 있어서는 협동학습을 했으니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배울. 반면 여기서는 암기 여부를 묻는 객관식 시험을 볼 수밖에 없죠. 평가에 있어서. 교육 행정에 있어서는 학교의 수업 여건을 지원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을 해주는 지원이 중요했다라면 행정에 있어서 객관주의는 규율과 학칙을 지키는 게 중요했다는 사실들로 이렇게 쫙 규율, 학칙을 하는 게 중요했다는 게 이게 객관주의에서의 관점이죠. 그래서 교육 목표, 과정, 교수학습법, 교육평가, 교육행정의 각각의 요소가 이렇게 차별화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놓고 우리나라 현재 지금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이쪽이지 않습니까? 딱 이쪽이에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창의융합형 인재를 추구하고 있어요. 자유학계제 도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딱 이쪽 아닙니까? 이렇게 전체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놓고 나서 보면 구성주의, 철학의 변화. 그러니까 근대 철학이냐 포스트 모던이냐라는 철학의 변화가 객관주의 교수이론, 구성주의 교수이론이라는 교수이론의 변화로 왔고 이게 제도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구성주의 교수이론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